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 100주년 기념 공연에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피아니스트 조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가 황두진입니다. 4년 전에도 이 건물에서 음악회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중앙대교당의 100주년을 축하하는 첫 곡으로 지휘자 차홍이 이끄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을 연주해드렸습니다. 음악사에서는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죠. 이 건축에서도 기초나 토대가 중요하듯이 바흐 역시 음악의 뿌리, 특히 대위법의 완성을 가져온 작곡가인데요. 이 브란덴부르크 시리즈에서 바흐는 다양한 음색을 실험하면서 작곡가 특유의 탐구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엔 낯설었던 악기들의 조합, 또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을 과감히 시도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들은 3번은 리드미컬한 활력, 또 당당하고 밝은 주제 선율이 악상을 주도하면서 오늘 축하 공연을 힘차게 여는 좋은 에너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이 건물이 100살을 맞이했어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발휘됐던 이 바흐의 다양한 음악적인 실험처럼 이 중앙대교당 건물에도 여러 유의미한 건축적 시도들이 있었죠. 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새로운 건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서양식 건축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명동성당, 그리고 지금은 철거됐지만 총독부 건물과 더불어서 서울, 당시 이제 경성이겠죠. 경성의 3대 건축물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의 사실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인데, 천도교 측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공사는 이제 1920년 12월에 마무리되었는데, 특히 이런 이제 종교 건물들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냐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21년, 정확하게 100년 전에 천도교 중앙총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이쪽 이제 경운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건물의 이제 그 탄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국 근대사의 역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건물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그 당시의 건축 설계도의 원본입니다. 그 오른쪽이 이제 총부 본관, 그러니까 청도교의 여러 가지 교단의 사물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건물이라면, 왼쪽에 지금 이게 중앙대교당, 이 도면의 왼쪽에 이제 그려져 있죠.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천도교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네, 이 건물의 설계자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천도교는 워낙 동학 정신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설계자도 한국인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건물의 설계자는 일본인 건축가인 나카무라 요시헤이라는 분입니다. 좀 뜻밖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한 일본 건축계에서도 아주 엘리트였던 사람인데,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그 당시 조선은행 건설 당시 한국에 파견을 나왔다가 그냥 경성에서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천도교는 일본하고 항상 이제 어떤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비밀스럽게 3.1운동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크고 중요한 건물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까다로운 당국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망 있는 일본인 건축가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역설적인 사연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네요. 그런데 이 나카무라 옆 오른쪽에 서양인도 보여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이 사람은 안톤 펠러라는 건축가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그 당시 나카무라 요시의 사무실의 이제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력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공부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1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돼요. 그래서 극동까지 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그 당시에 지어진 다른 어떤 건물들과도 구별되는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그러한 이제 성격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바로 이 독특한 사조가 오늘 공연을 특징 짓는 음악과 건축의 공통 분모일 텐데요. 이제 우리가 감상할 음악들과 관련을 갖게 됩니다. 네, 아까 브란덴부르크 협조공 말씀하시면서 어떤 실험 정신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안톤 펠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죠. 여기 또 뭐 음악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크게 융성했던 예술 사조를 거의 이제 직수입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 건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비엔나 세제션 혹은 한국어로 비엔나 분리파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비엔나의 분리파는 음악사에서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이 건축에서의 분리파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분리파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지난 시대하고 전련하겠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두 개 사진이 그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분리파 스타일의 포스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원과 사각형, 삼각형 등 여러 개의 기하학적인 도형이 사용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 중앙대교당 창문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하고 복잡한데 자세히 보면 단순한 도형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역시 분리파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이고 중앙대교당의 그 이 타워, 탑 부분인데 수직적으로 이렇게 단계별 구성을 하면서 상승감을 주는 그런 것 또한 이제 공통점을 할 수 있고요. 그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비엔나에서 분리파가 한창 유행할 때 그 또 다른 비엔나 건축가가 설계한 그 비엔나 우체국입니다. 뭐 아주 아름답죠. 근데 오른쪽이 이제 천도교 중앙대교당인데 역시 그 내부에 아주 부드러운 곡면 구성 것들이 이제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중앙대교당 건물은 그냥 이렇게 외국 사조만 반영한 그런 것이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천도교만의 또 독창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초상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쓰고 계시는 그 관, 그 형상이 이 건물의 첨탑에 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리파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새로운 건축 양식인데 이게 그렇게 시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경성에 있는 건축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건축 양식과 지역적 토대를 이제 절충하면서도 확실히 그 이전 시대 건축에 비해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조형을 사용함으로써 점점 근대와 현대를 향해서 건축이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유럽, 오스트리아 빈의 분리파와 또 이 한반도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당시 비엔나에서는 세기말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술뿐만 아니라 뭐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뛰어난 지성들이 모여서 활약하는 별들의 세계, 별들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음악계에는 구스타프 말러라는 이 문제적 작곡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러의 음악엔 분리파 특유의 관능 또 광기뿐만 아니라 어떤 우주의 극단 또 죽음에 대한 성찰이 진지하게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코리아쿱 오케스트라가 들려드릴 다음 곡은 말러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입니다. 워낙 슈베르트는 현악 사중주로 작곡을 했는데 말러가 원곡을 오케스트라로 확대 편성하면서 재창작하게 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죽음을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소녀와 죽음의 사신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소녀는 가버려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고요. 반면에 죽음의 사신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소녀를 유혹합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여, 당신의 손을 내게 다오. 영원한 숙면이 당신을 안락하게 하리라. 자, 천도교 대교당 건축의 바탕이 된 이 분리파의 예술사조가 말러의 음악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근원적인 성찰을 일깨우면서 코리아 쿱이 연주하는 죽음과 소녀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축의 토대가 되었던 분리파의 예술 정신을 차웅이 지휘하는 코리아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말러의 음악을 통해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의 주인공, 아주 특별한 분이죠. 천도교 정신의 토대를 닦아주셨던 전봉준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야세야 또 의암성사 추모곡을 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했는데요. 우선 세야세야는 동학 농민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만가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울부짖으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 가사에 등장하는 녹두밭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을 의미를 하고 또 파랑새는 청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 또 청포장수는 동학군의 승리를 소망하는 당시 민중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계승하고 있는 동학 정신, 그 치열한 역사가 담긴 음악인데요. 가보년 농민항쟁 이후에도 항일 노래의 대명사로 한반도에 꾸준히 또 널리 전파가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연주되는 의암성사 추모곡은 손병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의암 선생님께서 1918년 12월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기공식을 이끌기도 하셨고 또 그 다음해에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그 토대를 닦아주셨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기였는데도 대교당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렸다고 합니다. 원수 같은 외놈들을 멸하고서 속 시원히 태평가를 부르자. 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천도교의 전신은 동학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 그리고 추남 박인호 선생, 이 네 분의 지도자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제3세 교조이신 의암 손병희 선사 때 천도교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네요. 이 천도교의 기본 사상은 이제 인내천, 우리가 학교 때도 배운 건데 모든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바로 하늘님이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면 놀랄만한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당연히 모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거였지만 사실 또 그 이면에서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독립자금, 특히 3.1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중앙대교당은 한국 근대사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동학의 위인분들 또 천도교의 정신을 담은 음악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세야세야 의암성사 추모곡을 차웅이 이끄는 코리아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연주를 들려드리고 있는 그 단체가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인데요.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 관현악단입니다. 이 보수적인 오케스트라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또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연주 활동을 열심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계의 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고 있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에 대한 따뜻한 관심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님, 천도교 중앙대교당 이 건물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도 궁금해요. 이 워낙 큰 공간이어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시설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좌식으로 또 공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들도 여기서 많이 열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우리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분도 천도교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개벽이라는 잡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국문학사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유명한 잡지인데 이 역시 천도교가 발행했던 잡지고 그와 관련된 행사를 담은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경운동에는 중앙대교당 말고도 다른 큰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름은 백년기념관. 그 정식 명칭은 대신사 출세 백년기념관이에요. 대신사는 수훈 최재우 선생이신데 그분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뜻에서 이제 건립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설계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훈우라는 분이에요. 한국인이죠. 근데 이분은 나고야 고공에서 유학을 했고 총독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20년에 자기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어떤 한국인 건축가보다도 빠른 시기에 자기 사무실을 개설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이훈우 선생은 최근에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분 역시 천도교인이었어요. 그 천도교인은 그러니까 성미라고 해서 일정한 일정의 이제 성금 같은 것을 이제 쌀로 이렇게 이제 교단에다가 내게 되는데 그 성미라고 합니다. 그 성미를 납부한 기록이 아직까지도 이 교단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이윤우 선생은 이 중앙대교당이 지어지기 이전에도 당시 천도교가 운영하고 있었던 보성학교, 동덕여학교 등의 건물을 설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인 건축가인 나카무라 요시에에게 중앙대교당의 설계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정말 그 당시에 미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중앙대교당이 완성된 직후에 이제 우리는 100년 기념관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한국인이면서 천도교도인 이윤우 선생에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1925년에 완공되었고요. 안타깝게도 1970년을 전후해서 철거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중앙대교당과 백년기념관은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이 두 건물이 없었으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풍성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어요. 뭐 비유하자면 우리 민족에 무슨 종합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했다가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수많은 다양한 행사가 그 안에서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특히 백년 기념관이 완공되고 나서는 중앙대교당은 이제 종교시설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백년 기념관이 문화행사 장소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서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종합예술 문화 공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행사들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관해서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인 로벨 플랑케트라는 작곡가의 쌍브로아 뮤즈 연대 행진곡인데요. 아마 이 곡을 들어보시면 어쩐지 익숙한 멜로디다,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100년 기념관에서 열렸던 특별한 이벤트를 연상하시면서 이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한때 이제 모 방송국에 권투중계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했던 음악이에요. 근데 이걸 들려드린 이유는 바로 이 백년기념관에서 열렸던 아주 다양한 행사 중에 권투 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다음 곡에선 이 건축의 다양한 재료와 입체적인 공간감을 일깨울 만한 그런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해드렸던 곡들은 여러 악기들이 무리로 움직이는 앙상블이었잖아요. 특히 현악기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현악기군은 재질이나 모양, 연주법이 같아서 동질적인 음색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에선 여기에 이질적인 사운드, 목관악기가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을 감상하실게요. 오보에는 오케스트라 조율의 기준이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악기의 조임사가 워낙 단단해서 음정이 안정적이고 또 합주를 할 때도 다른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는 독특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호흡을 불어넣는 취구에 갈대 부속으로 만든 굉장히 얇은 겹 리드를 삽입해 끼워 넣는데요. 그래서 숨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음색이 단단하고 꽉 찬 음색이 특징적이죠. 그런데 현악기군과 이 목관악기, 솔로 악기가 공명하는 동질적이고도 이질적인 음색을 마르첼로 콘체르토에서 경험하실 텐데 게다가 이 곡은 협주곡이기 때문에 솔로 악기와 합주악기군 두 개의 서로 다른 음향체가 경쟁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건축적인 재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벽돌과 돌의 이중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벽돌은 이제 붉은색이고 돌은 이제 밝은 그 흰색에 가까운 색인데 이 둘이 서로 섞여서 사용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악기가 같이 연주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근데 두 재료가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장식들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너무 또 화려한 느낌을 주지 않는 거. 그것이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대비시키면서 변화와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의 어떤 그 개념은 사실 건물의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보시면 그 어두운 색의 나무로 공간의 아래쪽을 처리하고 그 위는 흰색으로 마감해서 그 높은 공간을 더욱더 넓게 느껴지도록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교시설이지만 사실 음악 공연장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서울에서 가장 비엔나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또 악기의 조합, 이 다채로운 음색의 조화를 마주하시면서 오보이스트 서상백 선생님의 협연으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1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의 마지막 곡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는 디벨티레,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음악에서 디벨티멘토는 희유곡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뭔가 심각하고 진지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저녁에 잔치를 벌이면서 뭐 만찬도 나누고 이렇게 친교를 북돋는 축하 음악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운 곡을 들려드리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은 이 건물의 100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고요. 이 건물이 겪은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모두 마음속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10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모차르트 음악처럼 이 건물 또한 천도교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공연을 이끌어 주신 분은 지휘자 차웅 선생이죠. 이 차웅 선생은 세계적 권위의 토스카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 없는 2위를 차지한 분이신데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침 오늘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분리파의 도시 비엔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이 건물과 비엔나가 맺고 있는 특별한 인연이 또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음악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100주년 역사를 뜻깊게 기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이제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은하였습니다. 저는 황두진이었습니다.